그리움의 문장들. 림태주. 행성비. 고립된 편지. 연민처럼 또 눈이 내렸습니다. 숲이 망연자실 고요해졌습니다. 첩첩이 쌓인 눈을 쓸어 길을 내려다 그만둡니다. 당신이 다녀가지 않는 내 마음이 이미 고립무원인 것을 애써 무엇하겠습니까? 청매화가 피려다 꽃망울을 닫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매화가 피었다고, 향기가 푸르다고, 생각보다 봄은 짧다고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편지를 붙이고 나서는 또 하염없이 우편 배달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당신의 답장이 비탈을 구르고 넘어져 다칠까봐 나는 또 몇 날 며칠 길을 냈을 것입니다. 내 기다림이 수시로 문 밖을 서성거렸을 것이고 오지 않는 우편 배달부를 기다리며 나는 점점 초라해졌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매화는 피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었다 해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 일 없습니다. 고요가 자습 시간처럼 엎드려 사각사각 그리움을 깎고 있을 뿐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도 그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연상의 여자였다. 입대를 앞두고 이별했다. 그때 나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다. 학업도 마쳐야 하고 군대도 다녀와야 하고 취업도 해야 하고 돈도 모아야 하고 앞날을 생각하면 모든 게 암담했다. 변명에 지나지 않겠지만 나는 내가 가진 미래를 신임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내게는 사랑을 지켜낼 용기도 뜨거움도 모자랐다. 상병 계급장을 달고 휴가를 나갔다. 봄꽃은 분분히 흩어지고 새잎들이 하늘을 장악해갈 무렵이었다. 밭에 나가 고구마 순을 심는 어머니를 도왔다. 내가 일하는 요량이 서툴게 보였던지 어머니가 내게 일렀다. 고구마 줄기 서너 마디가 묻히도록 깊게 묻고 흙을 잘 덮어줘라. 뿌리를 내릴 때까지 줄기가 마르면 안 되니까. 고구마의 생명력은 경이롭다. 줄기를 잘만 심으면 뿌리를 내리고 거름을 주지 않아도 가을이면 땅속에 주렁주렁 구근을 품는다. 아무 데서나 쉽게 자라서 아낌을 받는 구황 작물이 됐을 것이다. 남양으로 누이게 심어라. 나는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고구마 순이 남양으로 눕게 비스듬히 묻었다. 그러다 문득 이게 어떤 농법이나 이치가 있어서 그러는지 싶어 어머니께 물어보았다. 그렇게 하라고 어디 정해진 법이 있겠느냐? 그냥 내 마음이 그런 거지. 사람도 해가 비치는 쪽으로 집을 짓고 사는데 햇볕을 먹고 사는 식물은 더하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어머니는 그렇게 마음을 쓰셨다. 어머니는 화초를 유난히 좋아하셨다. 몇 댁이 되지 않는 밭에는 콩이며 참깨며 고추며 토란이며 감자가 늘 풍성하게 자랐다. 그 많은 화초며 작물들이 어머니 손만 닿으면 왜 그토록 생기를 띠고 토실토실 열매를 맺는지 알 것 같았다. 햇볕을 많이 받은 나무와 그늘진 나무가 다르지 않더냐? 나무도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작물이야 햇볕 가리는 나뭇가지를 쳐주면 되지만 사람은 자기가 만든 그늘 때문에 응달지기도 하는 법이지. 나는 그때 멈칫 들고 있던 호미를 놓쳤다. 자기가 만든 그늘이라는 어머니의 말이 내 명치를 찌르고 들어왔다. 아들 얼굴에서 수심을 읽었는지 어머니는 나무 그늘을 빗대 자식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도 다스리지 못한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나는 무안하고 민망했다. 여태 못 잊은 게냐? 어머니는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와의 지나간 일을
그렇게 물으셨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황토밭에 고구마 순을 묻었다. 황토밭은 고구마를 달고 단단하게 키워낸다. 황토는 봄에 가장 선명하게 붉은 빛을 드러낸다. 여름에는 초록이 덮고 가을에는 단풍이 덮고 겨울에는 눈이 덮는다. 제 빛깔을 드러내는 시기는 새잎과 잡풀들이 아직 황토의 붉음을 온전히 가리지 못하는 봄날이다. 어머니의 눈에는 아직도 겨울에 덮여 제 본연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식이 안쓰럽고 애달팠을 것이다. 억지로 잊으려고 애쓰지 마라. 잊어도 다 잊어지지 않는 일도 있더라. 몸 상해가며 아파하지도 말고. 아파하느라 힘들게 살면 그것도 어디 사랑한 보람이겠느냐. 내 몸을 살피고 정성껏 살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군대를 마치고 사회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그리워했다.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서도 한동안 그리워했다. 미루나무 아래를 지나거나 고구마를 먹을 때도 그리워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내가 그리워한 것이 그 여자도 이루지 못한 사랑도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그리워한 것은 습관이 된 무형의 그리움이었다는 걸 한참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 그리운 삶을 지속했다. 그렇게 그리움의 속성을 알아서 나는 백목련나무나 동백나무의 교도가 되어 해마다 꽃 같은 그리움을 회개하며 묵상한다. 순수의 시대. 나는 20살 때 연상이 좋았다. 살다 보면 남에게 어깨를 빌려줘야 할 때가 있다.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기차 여행을 할 때 옆자리에 앉은 묘령의 여자가 기대어 오면 비록 알지 못하는 사이더라도 같은 시대의 고단한 삶을 건너는 동시대인으로서 기꺼이 어깨 한쪽을 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기차 안에서 우리는 만났다. 그녀는 내 옆자리에 앉아서 책을 꺼내 들었다. 언뜻 표지를 훔쳐보니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살폈다. 14살쯤 연상으로 보였다. 지적이고 음전해 보였다. 블라우스 빛깔이 목련꽃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비틀스의 노르웨이 숲에 대해서, 나오코와 와타나베의 애잔하고 진지한 슬픔에 대해서 나는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었다. 그녀는 접어두었던 책 중간 부분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말을 걸어올 때까지 조정건의 시집 산정묘지를 읽기 시작했다. 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맑은 손가락만 눈에 들어왔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내 왼쪽 어깨 위로 흰 수국 더미 같은 게 와락 쏟아졌다. 나는 숨을 참고 가만히 있었다. 잠깐 어깨를 내주고 그걸 핑계로 그녀와 하루키를 얘기하려고 했다. 그러려고 했는데 수국이 계속 무너져 내렸다. 나는 화장실도 못 가고 눈송이처럼 가벼웠던 것이 수박덩이처럼 점점 무겁게 짓눌러도 참았다.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하루키 대신 어깨를 빌려줬다. 가볍게 코까지 골며 옅은 파운데이션을 내 와이셔츠에 묻히며 고단하게 잠든 동시대인을 위해, 한 이름 모를 연상의 여인을 위해. 나는 그 이후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방에서 책을 꺼내거나 펼치면 잔뜩 긴장하고 경계한다. 흰 셔츠는 낯선 이의 흔적에 취약하다. 수국은 꽃밭에 있을 때 아름답다. 그리움의 모서리.
나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다.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행운으로 여긴다. 내가 좋아하는 우리말에 철부지가 있다. 또 철들다, 철나다는 표현도 있다. 철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로움과 정신적 성숙을 의미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구분해 놓은 계절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철들었다고 하면 자연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순리에 따를 줄 안다는 의미가 된다. 나는 시골의 자연 속에서 흙과 풀을 밟으며 바람과 물과 달의 흐름과 세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다. 나무와 새와 꽃과 강아지와 벗하며 철부지 시절을 보냈다. 내가 어릴 때 살던 집은 계절들이 머물다 가는 정류장이었다. 마당가에는 키 큰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그 아래 깊은 우물이 있었다. 담장 아래에는 어머니가 만든 자그마한 꽃밭이 있었다. 봄이 오면 열애살이 식물이 쑥쑥 꽃대를 올렸다. 여름이 되면 수국, 백합, 장미, 맨드라미, 나팔꽃이 피어났고 가을이 되면 접시꽃, 다알리아, 국화가 만발했다. 눈 덮인 겨울 끝자락에 복수초와 수선화가 가장 먼저 노란 꽃을 피워 꽃밭의 사계를 완성했다. 어느 시골집에서는 마당가에 텃밭을 만들고 부추나 상추나 고추 같은 손쉽게 길러 먹을 수 있는 채소류를 심는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고 식료품 가게도 가까이 없으니 텃밭은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데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그런데 우리 집들은 먹을 수 있는 푸성기가 아닌 화초들로 가득했다. 어린 나는 어머니가 꽃을 무척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가난하고 팍팍한 삶 속에서도 어머니는 자신만의 세계 하나를 갖고 싶으셨구나.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인 시절에 그 꽃밭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놓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이나 그리움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그 꽃밭은 식구들로 북적이던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었다. 그 꽃밭은 어머니의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들어주고 어루만져 주던 말동무였던 셈이다. 그제야 예쁜 꽃들 앞에 넋을 놓고 서 있던 한 사람의 그리움이 보였다. 내 유년 시절을 속속들이 품고 있는 그 집을 추억하면 아늑한 행복감이 밀려든다. 햇살이 마루 안쪽 깊숙이 들이치던 집, 지붕 기와장에서 빗방울이 토도독 톡톡 소리를 내며 내려와 마당의 일렬로 구멍을 뚫던 집, 노랗게 떨어진 감꽃으로 꽃 목걸이를 만들어 누이의 목에 걸어주던 집, 엄마 몰래 연탄불에 달콤 쌉싸름한 달고나 과자를 만들어 먹던 집, 골목에 저녁밥 짓는 냄새를 흘려보내 놀고 있던 형제들을 불러들이던 집, 나중에 커서 아빠가 될 천진한 아이가 짓궂은 장난을 일삼다 혼나던 집. 매년 계절이 돌아오지만 같은 계절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린 나는 그 집을 떠나 다른 세상에서 어른이 되었다. 다행히 나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추억의 집 한 채를 가슴속에 가지고 있다. 그 집에는 여전히 사시사철 꽃을 갈아입은 엄마의 꽃밭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소년이 살고 있다. 외로움의 귀퉁이, 그리움의 모서리였을 꽃밭 앞에 하염없이 앉아있는 엄마가 있다. 내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엄마의 어른되는 등을 가만히 껴안아주고 싶다. 너무 화나고 너무 고와서 눈물 나는 것들이 있다. 당신은 시 한 줄 모르고 사셨지만 내게 꽃으로 지은 시를 남기고 떠나셨다. 나는 늦게 알았다. 꽃이 밥은 아니지만 때로 누군가의 허기를 달래주기도 한다.
국방부의 비밀 임무. 군대 얘기는 함부로 할 게 못 된다. 불쑥 아무 데서나 군대 얘기를 꺼내는 남자들이 있는데 그거 눈치 없고 배려 없는 짓이다. 군대 졸업장이 없는 남자들에겐 몹시 아픈 콤플렉스고 아킬레스건이다. 나이 들어갈수록 인생에서 차지하는 추억의 비중이 커지는데 군대 시절의 추억이 없는 남자는 그 빈 페이지에 불어오는 황소바람을 감당하느라 쩔쩔매게 된다.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고 어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 말은 진리이고 근거도 충분하다. 다녀온 자들이 스스로 그렇다고 말하고 또 언뜻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말을 후대에 퍼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졸업장도 없고 사람도 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자식을 바라봐야 하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어떻게든 제 자식을 입대시키려는 건세가들의 불법과 위계가 횡행하는 것이다. 국무총리를 지낸 한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들이 질병으로 입대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을 것이다. 부모 찬스를 써서 아들을 보충력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무릎 상태가 안 좋은 아들을 기어이 군대에 보내 병가를 내 치료하다가 구설수에 오른 장관도 있다. 아무리 힘센 권력을 써도 군대는 아무나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 나는 지금껏 한 번도 국방부로부터 부여받은 비밀 업무를 누설해 본 적이 없다. 군대를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직이나 수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그도 나처럼 국방부의 비밀 병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요원들은 일생이 외롭다. 그런데 요즘 부쩍 군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들이 히트를 친다. 송중기가 나온 태양의 후예나 현빈이 나온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 군대를 얼마나 미화해 놨는지 민간인들이 진짜라고 믿을까봐 겁이 난다. 군대는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니다. 군대의 진짜 모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근 10년 동안 감춰뒀던 나의 기밀 일부를 여기에 해체하려고 한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군기이고 다른 하나는 사기다. 군기가 서 있고 사기가 충전한 군대는 일당백의 전투력을 발휘한다. 나는 최전방 부대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막중한 임무라 구체적으로 밝히긴 못하지만 선임병들의 연애편지 대필 사역이 그것이다. 과로사할 뻔했을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육체적으로 고된 임무였다.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 답장을 보내오게 만드는 일은 최정예 특수요원이 아니면 완수하기 어려운 임무다. 당시 내가 수행했던 작전 문서 일부분을 여기 공개한다. 그리운 영희 씨, 연병장 모퉁이에 질비하게 서 있는 은행나무 편대가 노란 잎들을 산개하고 있습니다. 작전명 눈부신 가을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오는 저 붉은 삐라 같은 단풍을 나는 혼자서 사수하고 있습니다. 영희 씨가 희망이라는 지원군을 보내오지 않는다면 내 청춘의 진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함락될 것입니다. 나의 그리움은 장렬하게 산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희 씨의 전투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타전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면 그녀들은 체면에 걸린 듯 면회를 왔다. 단풍처럼 울긋불긋한 원피스를 입고 하늘하늘 와서 내가 아니라 선임병의 팔짱을 끼고 작전명 눈부신 가을의 임무를 완수하러 보무도 당당하게 외출을 나가곤 했던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대일이 몇 달 남지 않은 병장이 내게 한 여자의 사진과 주소를 내밀었다. 그는 이등병인 나를 PX로 데리고 가 크림빵과 바나나 우유를 한가득 사줬다. 나는 입으로는 크림빵을 야무지게 우겨넣고 귀로는 그의 슬픈 사연을 흘리며 들었다. 그는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
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대한민국 육군 병장의 눈에서 눈물을 뽑아낸단 말인가. 그는 공고를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학과를 다니다 입대했다고 했다. 그의 꿈은 자동차 정비 공장을 차려 어엿한 사장이 되는 거라고 했다. 그는 꿈 이야기를 꺼내고는 신이 났는지 전문 용어를 써가며 자동차에 대해 떠들어댔다. 가만두면 2박 3일도 모자랄 것 같아 자동차 말고 애인 얘기를 해보라고 했다. 그는 다시 침울해져서 입대하기 전에 헤어진 애인 얘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결혼하고 싶었던 그녀는 작별을 구하면서 매일 기름투성이 옷을 어떻게 빨아야 할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그녀를 붙들지 못했고 기다려달라고 말할 용기도 염치도 없었다고 한다. 그녀를 정말 사랑해서 고생을 시킬 게 너무 마음 아파서 붙잡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나는 사력을 다해 그녀가 면회를 오게 만들겠다고 굳게 대고 맹세를 했다. 기필코 그녀가 병장의 품으로 기순하게 만들겠다고 전투 의지를 불태웠다. 사랑하는 은혜에게. 은혜야, 잘 지내니? 나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오랜만이구나. 여기 와서도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내 참다가 보고 싶어서 편지를 보낸다. 자동차는 25,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 나는 나사 하나, 고무 패킹 하나, 핀 하나하나의 이름과 쓰임새를 낱낱이 알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자동차를 무척 좋아하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생각해보니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더구나. 내가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 너였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고 가슴 아팠다. 내 몸 안에 몇 개의 아름다운 뼈가 있는지, 내 피부 안에 핏줄들이 어디로 연결돼 있는지, 내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도 나는 알지 못한다. 자동차 내부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면서도 내 마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는지도 모른다는 반성이 들었어. 미안하다. 철이 없어서. 진짜 좋아한다는 게 뭔지도 몰라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다는 걸 여기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미안할수록 내가 더 그리워졌다. 행군을 하면서도, 화생방 훈련을 하면서도, 불침번을 서면서도, 군화를 닦으면서도 한시도 널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은혜야, 기름 범벅이 된 옷을 어떻게 너에게 빨라고 하겠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찬물로 얼굴을 씻는 일도 없을 거야. 내 심장의 라디에이터는 항상 뜨거운 온수를 너에게 흘려보낼 테니까. 너는 내가 가고 싶은 곳만 정해두면 돼. 내가 수리하고 정비한 차들이 고장 없이 안전하게 너를 그곳에 데려다 줄 거니까. 나는 비록 정비사지만 나중에 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녀석은 차를 설계하고 만드는 공학자가 될지도 몰라. 내가 그 아이의 엄마가 돼줬으면 좋겠다. 욕심이겠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은혜야. 나는 병장에게 편지를 건네줬다. 병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하더니 차츰차츰 흐려져 이내 편지지 위에 투두둑 눈물을 떨어뜨렸다. 고맙다고 나를 꼭 껴안아주고 돌아서 나가는 그에게 나는 당부의 말을 던졌다. 그대로 보내면 안 되지 말입니다. 병장님이 쓴 것처럼 위장을 잘해서 보내야지 말입니다. 쭉쭉 틀린 자국도 남게 너무 깔끔하게 베끼면 안 되지 말입니다. 보름쯤 지났을까 병장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내게 황급히 뛰어왔다. 몹시 흥분된 듯 떨리는 병장의 손에는 그녀에게서 온 답장이 들려 있었다. 병장은 뜯어볼 자신이 없는지 내게 열어보라고 편지를 건네주었다. 편지를 받아든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이 턱 멎었다. 수없이 많은 비밀 업무를 수행한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긴장되고 졸아드는 걸 어쩔 수 없었다. 한 병사가 이 얇고 가벼운 한 통의 편지를 받기 위해 27개월이란 시간을 낮은 포복으로 기고 구르며 버텨낸 것이다. M16 소총을 가슴에 붙이고 쭉 뻗은 개구리 자세로 누워 가시 철조망 아래를 버둥거리며 헤쳐나갈 때 무거운 철모 위로 햇살이 수직으로 내리꽂히고 뿌연 황토먼지가 거친 숨을 따라 폐부 깊숙이 몰려 들어갈 때 땅바닥에 쓸려 떨어져 나간 군복 앞단추가 저만치 피어있는 노란 민들레에게 또르르 굴러갈 때 그가 지켜낸 것은 조국도 군의 명예도 자기 자신도 아니었던 것이다. 오직 한 여자에 대한 철통 같은 일편단심이었다. 꽃무늬 편지지에는 여자의 후회가 잔잔하게 물결치고 있었다. 그렇게 매정하게 보내서 마음 아팠다고. 사내 아이들은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아마도 아빠를 많이 좋아할 거라고 쓰여 있었다. 괜찮다면 면회를 가고 싶다고 그녀의 편지는 마지막 말을 맺고 있었다. 얼마 후 약속대로 그녀가 면회를 왔다. 병장은 제대할 때 입으려고 고이 모셔둔 빳빳한 새 군복을 차려입었다. 나는 그의 군화를 최고로 광나게 닦아주었다. 나는 몇 걸음 두고 병장의 뒤를 따라 면회소로 갔다. 병장이 자랑했던 대로 눈부시게 예쁜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은혜 씨는 단아하고 성숙해 보였다. 병장을 보자 그녀가 천천히 일어섰고 나의 눈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아랫배가 짐작갈 만큼 불러 있었다. 그녀는 병장 앞에서 희게 웃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가끔씩 무의식적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그날 병장은 외출하지 않았다. 3대대 위병소를 지나 줄지어선 은사시나무 아래로 은사시 잎들이 이별의 손짓을 해대는 비포장 길을 따라 그녀는 총총히 전멸해 갔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이등병 시절 나의 마지막 비밀 업무의 에필로그다. 나는 낙엽이 물들기 전에 일병으로 진급했고 말이 없어진 병장은 내게 크림빵이 가득 든 비닐봉지를 내밀고 부대를 떠났다. 나는 그 후 다른 국방부의 임무로 바빴다. 나는 생각한다. 청춘이 앓는 모든 사랑의 열화는 은사시나무 잎을 흔드는 1000개의 바람과 같다고. 어느 잎이 먼저 흔들려 다른 잎을 흔들었는지 나무조차도 모른다. 오로지 불고 지나간 바람만이 안다. 나중에는 그 바람조차도 그 일을 모르게 된다. 잎이 바람을 흔들었는지, 나무가 바람을 일으켰는지, 바람은 1000개나 불고 또 바람은 불고. 청춘의 기억들은 청춘과 함께 가뭇없이 사나한다. 소기령이 없어도 사랑은 흩어지고 그 자리에 그리움의 공습이 시작된다. 그립다고 말하고 싶어도 친구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다녀온 후로 자꾸 가라앉는다. 여러 복잡한 감정의 마그마가 불쑥불쑥 일상의 지층을 뚫고 터져나온다. 친구는 그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평소처럼 호들갑스럽게 악수를 하며 반갑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얼른 미안한 웃음기를 걷어들였는데 그때부터 나는 급격하게 슬픔 쪽으로 기울어졌다. 친구는 이제 예전처럼 말하지 못하게 되었다. 모야모야 병은 언어장애를 가져온다. 친구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어 몹시 답답할 텐데도 익숙해졌는지 오히려 담담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는 그 답답함과 담담함 사이의 거리를 가늠할 수 없어서 미안하고 아팠다. 모습을 드러내야 불행은 비로소 불행으로 감지된다. 미리 경고한 몇 개의 징후는 생애 창구에 진지하게 접수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작 그 불행이 닥쳐오면 이미 늦고 막아낼 방도도 없다.
불행에 대해서는 실상 나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답답할 뿐이다. 기쁘고 즐거울 때 더할 수 없이 좋았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 슬픔이나 아픔은 당사자가 독차지해야 할 몫이 된다. 지금도 친구와 나는 가끔씩 단문의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는다. 전화를 하면 무슨 말을 하든 네 라고만 대답한다. 책 한 꾸러미를 친구에게 보냈다. 고맙다고 친구가 문자를 보내왔다. 응이나 내가 아니라 고맙다는 말이 듣고 싶어서 나는 책을 보냈다. 그리운 기억들도 무수한 안부도 우리가 살아갈 남은 날들도 모두 다 응이나 내인 세상이 있다. 그리워도 그립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있다.